영하 18도의 한겨울 산속, 작은 텐트 안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비명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텐트 안에는 한 알몸의 여성과 한 남성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명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틀 전 아침 산 입구 주차장은 겨울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러시아 여성 나탈리아와 그녀의 동료 알렉세이였죠. 나탈리아는 키가 175cm에 달하는 당당한 체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선명한 금발과 푸른 눈,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그녀는 최신형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장비는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알렉세이, 카메라 준비됐어? 나탈리아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렉세이가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탈리아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겨울산에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 날씨를 혹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녀가 온도계를 카메라에 비춰줬습니다.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영하 18도래요. 여러분, 이게 혹한이라고요? 시베리아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이런 날씨에 밖에서 놀아요. 나탈리아가 크게 웃었습니다. 알렉세이도 함께 웃으며 러시아어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이 정도면 봄 날씨지. 주변의 한국인 등산객 몇 명이 그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오늘 오후에 날씨가 안 좋아진대요. 되돌아갈 생각도 하시는 게. 나탈리아는 그의 말을 손으로 제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정도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나탈리아와 알렉세이는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수한 인상의 마른 체격, 낡은 등산복에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맨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되돌아가세요.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배낭, 특별해 보이지 않는 외모. 당신이나 조심하세요. 나탈리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나탈리아와 알렉세이는 그를 보며 러시아어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장비 좀 봐. 10년은 된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조심성만 많고. 둘은 웃으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나탈리아는 틈틈이 영어로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한국의 산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조용한 남성이 누구인지도.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등산 시작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탈리아와 알렉세이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아직은 괜찮았죠. 바람은 차가웠지만 시야는 맑았고 눈도 많이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완전 쉽잖아? 나탈리아가 알렉세이에게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겁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정도를 혹한이라니. 알렉세이도 여유롭게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다시 영어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겨울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그녀가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 덮인 나무들과 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날씨면 모두 집에 있으래요. 하지만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산책 코스죠. 댓글창에는 그녀의 팔로워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러시아인의 DNA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알렉세이가 러시아어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나탈리아가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추위에 강하니까. 둘은 계속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산에 대한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었죠. 이 산이 유명하다며? 언덕 수준인데. 한국 사람들 체력이 약한가 봐. 이 정도로 힘들어하다니. 나탈리아는 SNS에 사진도 올렸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찍은 셀카였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산 정복 중.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오전 11시쯤 그들은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면서 간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무거운 배낭을 맨 채 묵묵히 걷고 있었죠. 그는 그들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나탈리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따라오는 건가? 알렉세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같은 길 가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탈리아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자신에게 되돌아가라고 했던 그 남성.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나 봅니다. 나탈리아가 그 남성을 향해 러시아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보니까 기분 나쁜가 봐. 한국 남자들 자존심 센다며? 알렉세이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 창피한 거겠지. 그들은 다시 배낭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나탈리아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가벼웠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상 도착 가능할 것 같아. 나탈리아가 알렉세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산의 날씨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저 앞을 묵묵히 걷고 있는 그 남성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경고했으니까요. 더 이상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나탈리아와 알렉세이는 정상까지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시간 내에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강한 바람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알렉세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탈리아도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그냥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블리자드였죠.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세이, 가까이 붙어. 나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30도는 좋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눈발이 바늘처럼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나탈리아, 나 못 가겠어. 알렉세이가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 내려갈래. 이거 미친 거야. 죽겠어. 알렉세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같이 가자. 하지만 알렉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계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나탈리아. 나 먼저 내려갈게. 알렉세이가 돌아서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탈리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이었습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탈리아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해도 발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아니, 걸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나탈리아는 자신이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바위가 또 보였으니까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오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요. 나탈리아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무시했던 이 남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나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나탈리아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그녀는 또다시 같은 바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탈리아는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다는 것을.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나탈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안 오시면 죽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또 그 남성이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잠깐만 버티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를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요. 나탈리아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 남자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갔을까요? 남성이 멈춰 섰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것처럼요. 순식간에 작은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바위 틈을 활용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들어가세요. 나탈리아는 비틀거리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막히니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추웠습니다. 남성도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침낭을 꺼냈습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옷이 땀과 눈으로 젖었습니다. 습기 찬 옷은 독입니다.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옷만이라도 벗으세요. 안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나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벌옷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마른 옷입니다. 나탈리아는 그의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남성의 옷이라 컸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낭에 들어가세요. 그녀는 침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젖은 나탈리아의 옷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자세요. 내일 새벽에 하산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를 보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텐트 안은 바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눈보라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침낭 속에서 조금씩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텐트 반대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죠. 나탈리아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그저 소소한 등산객으로 보였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텐트 설치하는 속도, 정확한 위치 선정, 생존에 필요한 조치들. 모든 것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이런 상황. 처음이 아니구나. 나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나탈리아 페트로브나. 28살까지 러시아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 선수였습니다. 설사는 그녀에게 익숙한 곳이었죠.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꿈을 꾸던 그때. 하지만 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했고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여행 블로거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메달리스트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추위에 강해. 설산을 잘 알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알파인 스키를 했으니까요. 눈과 얼음은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설산을 안다는 것과 산을 오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스키를 탄다는 것과 걷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나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설산이 익숙한데도 오늘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진짜 자연의 힘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세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하산해야 합니다. 왜요? 눈보라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침낭 속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체온이 돌아오자 졸음이 왔습니다. 나탈리아는 러시아에서의 습관대로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잘 때 옷을 거의 다 벗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곳에서는 더욱 그랬죠. 옷을 입고 자면 땀이 차서 오히려 춥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침낭 속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기고요. 벗은 옷은 침낭 밖으로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박민주는 눈을 감고 텐트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선 다들 이렇게 자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이 남자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이렇게 자는 게 보통이에요. 추운 곳에서. 박민주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까?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낭 속은 따뜻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이 너무 시렸습니다. 아니, 시리다기보다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탈리아는 침낭 속에서 발을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에 뭔가 감싸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옷감이었습니다. 그것도 두툼한 겉옷. 잠시 멍했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텐트 반대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습니다. 박민준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박민준은 얇은 속옷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겉옷도 내복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도 파래 보였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발을 감싸고 있는 이 옷. 이건 박민준의 겉옷이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탈리아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박민준이 밤새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탈리아의 발을 감싸준 것이었습니다. 동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나탈리아가 급히 침낭에서 나왔습니다. 맨발로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민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저체온증이에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몇 도만 더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쳤어요? 박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발에 동상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요? 나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입술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자신의 침낭을 가져와 박민준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침낭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 그녀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박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항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탈리아는 박민준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벌옷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배낭 안을 뒤지던 중 그녀의 손이 뭔가를 만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텐트 안으로 새어들어와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러시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 산 어딘가에서. 나탈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낭을 더 뒤지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45번째 수색. 오늘도 찾지 못했습니다. 146번째 수색.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147번째 수색. 아무것도. 페이지마다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랐지만 매년 같은 시기였습니다. 나탈리아는 침낭 속의 박민준을 봤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탈리아는 사진과 수첩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낭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이 남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탈리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탈리아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알파인 스키 선수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는 천천히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오히려 위험했죠. 나탈리아는 침낭 위에 자신의 옷까지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박민준의 떨림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다행이야. 살아있어. 나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아는 처음으로 박민준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본 박민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발을 감싸주느라 맨발로 밤을 보낸 그의 발가락들.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고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으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박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손가락, 발가락. 박민준이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동상이에요. 당신. 나 때문에.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치료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낭을 가져와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습니다. 나탈리아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박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봤을 때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박민준은 자신의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나탈리아는 어젯밤 봤던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이 산에 러시아 여성 등산객이 왔습니다. 박민준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처럼. 나탈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블리자드가 왔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종됐습니다. 그때 저는 수색대원이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색대원?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출신입니다. 특수부대에서 산악 전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 민간 산악구조대에서 일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그의 능숙한 움직임, 정확한 판단, 생존 기술. 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빴고 수색 범위가 넓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한 채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이 산에 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뭔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탈리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을 봤을 때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실수를, 같은 오만함을. 박민준이 나탈리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탈리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박민준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습니다. 살아계시니까요. 그 말에 나탈리아는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이 조용한 한국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새벽 7시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의 손과 발에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자신이 가진 옷으로 감싸주고 최대한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박민준을 지탱했습니다. 하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박민준이 길을 안내했고 나탈리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오전 10시쯤 그들은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알렉세이가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나탈리아. 알렉세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알렉세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박민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한 젊은 대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난자 발견해서 함께 내려오는 중입니다. 손발 상태가 괜찮습니다. 병원 가면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둘을 부축해 완전히 하산시켰습니다. 주차장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구급차에 오르기 전 나탈리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별말씀을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당신 손가락이랑 발가락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됩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나탈리아의 SNS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50만 팔로워들이 기다리던 한국산 영상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영상에는 나탈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을 우습게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만함이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전직 알파인 스키 선수였습니다. 설산이 익숙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의 자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목숨을 걸면서도 말입니다. 한국인 구조대원 한 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희생하면서요. 10년 전 실종된 러시아 여성을 찾기 위해 매년 그 산에 오르면서도 또 다른 러시아 사람인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강함이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용기란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영상 마지막에 나탈리아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50만 팔로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탈리아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박민준이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손가락이랑 발가락 괜찮아요? 나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약간의 동상 흔적이 있었지만 모두 온전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치료를 잘해서 다 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탈리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박민준이 꾸러미를 열자 러시아 전통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지니는 부적이에요. 제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세요.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요. 나탈리아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예카테리나의 가족을 찾았어요. 그분들이 당신께 감사를 전하래요. 10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것에 대해. 박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같이 수색하러 가도 될까요?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산을. 그리고 진짜 강함을. 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죠.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만함이 겸손으로 무시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